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6시 9분입니다. 선창 1호가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지 약 9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탑승자 중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오전 6시 42분 고속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33분 만입니다. 이어서 해경 경비정도 오전 6시 56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중에서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는 오전 7시 17분과 36분에 잇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중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오전 7시 43분쯤 뒤집힌 배에 공기가 차 있던 이른바 에어포켓 공간에서 3명을 구조했습니다. 헬기는 당초 날씨가 나빠 뜨지 못했지만 기상이 호전되면서 출동이 가능해졌고 오전 7시 25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오전 7시 1분에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6시 9분 낚싯배 전복 신고가 접수된 지 52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고 해경, 해군,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하여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고 이후 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2차례 전화보고와 1차례 서면보고를 더 받았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선 관련 부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의식불명 인원에 대한 의료조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전에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오후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수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오전 7시 40분쯤 어선 사고를 위기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외부 해킹을 막는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우선 임시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지워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령 인수인계 기간 삭제했다고 해도 문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얼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월 평균 500에서 600건의 해킹 시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주는 보안 시스템이 한동안 아예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지난 2013년 6월 외부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해킹 시도는 대부분 제3국을 거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 측은 임시 시스템 구축 후 아직 해킹 공격이 성공한 적은 없다면서 내년 배정될 정부와 예산 등을 이용해 성능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쉬는 것도 정치다. 7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박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관계로 소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혜연입니다. 예,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날아든 사고 소식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형 참사, 인명피해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출항 9분 만에 급유선과 충돌해서 지금 현재 13명이 사망했고요. 실종이 2명인 상태. 저희 방송하는 이 시점입니다. 생존은 지금 7명 된 상황인데 여러 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제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완전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아니라고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일단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는 굉장히 빠른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사고 발생 49분 뒤인 오전 7시 1분에 첫 보고받았고요. 대통령에게 전화 2번 서면 1회 했고요. 9시 25분에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했고요. 9시 31분에 구조작업, 의료조치, 희생자 지원, 실종자 수색 등을 지시했고요. 방송하는 우리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우선 안타깝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무슨 신원 확인부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세월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여간 이 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져 있고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 다들 우리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낚시와 관련한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고를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물론 이제 정부의 대처나 대통령의 어떤 긴박한 상황 대처 이런 것을 보면서 과거의 어떤 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던 이런 상황과는 전혀 이제 대비되는 상황을 봐서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비가 되긴 하지만 우선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이게 굉장히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다 이렇게 신경을 써봐야 될 상황이고 우선 오늘 여기서 보면 긴급하게 움직여서 구조가 된 분들 중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 인명피해가 막아졌으면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 전체적으로 좀 높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급유선하고 부딪힌 상태 아닙니까?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바다에서 배들끼리 부딪힌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해상 상황이 문제였겠죠.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정확히 뭐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생존자 인터뷰를 보니까 천둥이 치고 큰 파도가 몰려와서 순간 배가 뒤집어졌다는 거고 그 이후는 날씨가 안 좋거나 파도가 뭐 높거나 이러지는 않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생존자, 그러니까 지금 생존자가 바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구조에 나서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봐서는 하여간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교각 사이에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충돌했다 두 선박이 영흥대교 교각 사이에 좁은 수로를 통과하려다가 충돌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겠죠. 어쨌든 갑작스럽게 변을 당하신 그 분들의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현장에서 또 그 고생하고 계시는 해경 그다음에 각 군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에게 있어서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전의식이 훨씬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대형 참사는 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전달할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시 한번 변을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을 동원해서 삼성 경영권을 챙기기 한 문서가 나왔어요.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저거 아닌가요? 그 국정원에서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그 즈음해서 관련 정황을 쭉 파악했다는 지금 그 관련 문건이 확보가 되고 그것을 특검에서 이제 항소심 공판에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아마 JTBC에서 이게 나왔죠. 그런 것 같은데 이 문건의 의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용 박근혜의 관계, 그 뇌물과 관련해서 박근혜의 핵심적인 뭐 반론이랄까 이런 것이 뭐 내가 그거를 챙길 이유가 없다. 내지는 그에 관한 정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제에 대한 부인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국정원에서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인 내부의 당시 뭐 국민연금의 상황까지를 쭉 해서 보고가 경제수석실로 됐다라는 즉 상당한 파악도 이루어지고 또 경제수석실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고도 되고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인과 달리 그 당시에 이미 챙겨지기도 하고 보고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가 이제 유력하게 등장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죄라든지 박근혜에게 있어서 가장 중죄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들이 그 법정에서 이런 자료의 공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유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자체가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산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사실 박근혜가 삼성을 챙기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봐도 굉장히 심각하네요. 정치 공작도 이런 부분이지만 삼성과 박근혜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돼 있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관계들이니까 참 오래되고도 질기네요. 네, 오래되고 질기고
지난번에 이재용하고 만난 것도 횟수가 3회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실제로는 한 번 더 그대로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죠. 거죠. 4회로 늘어난 거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2심 판결이 이재용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우려도 좀 섞여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증거가 하나 둘씩 더 제출이 되면서 적폐청산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더 각인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2월이면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병기 국정원장.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인데, 그러니까 국정원장 하던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온다는 것 자체도 참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런 이제 정보를 통해서 곳간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를 아예 손을 안 대고 대공 수사도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또 이런 일이 또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걸 보면 참 진짜 겁없는 정부였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는데 고스란히 그냥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불법 만행을 저질렀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국정원 보고 문건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 다음에 삼성 안팎의 동향 보고 이런 것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가정보원이 삼성이라는 곳에 어떤 이런 것들을 동향을 보고하고 이재용이 승계하게끔 도와준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네요. 정유라의 승마 지원 이런 거라고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에 정부는 삼성의 정부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 저희가 즐겨 사용했던 단어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정치권에 계시다 보면 삼성의 영향력을 실감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상임이 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과거에 보면 삼성 관련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전혀 예상 못했던 인간관계에 있는 분들이 관련한 해서? 상임이나 네. 이제 이런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 전혀 예상 못했던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무슨 아주 구체적인 무엇이 오가는 그런 로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그냥 막 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의 설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야, 나 그런 일이 있어 정말 놀랐다라는 식의 의원들의 이야기는 많이들 있죠. 많이들 들어보기도.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면에 걸쳐서 촉수가 뻗쳐져 있고 좋게 얘기하면 정보의 네트워크이고 그런 것은 국회 내에서 많이들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민주진영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삼성 장학생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구성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네. 예. 삼성 네. 출신은 정치권에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느낌은 그래도 약간 친분 관계는 있을 것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 후원회 같은 거 막 열고 그러면 요즘에는 삼성이 여야 불문하고 다 후원금을 보낸다면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정치를 한 거지? 삼성과 연관이 없으면 내가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구나. 저는 뭐 주류 아닙니다. 에이, 우리는 그런 후원을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참. 알겠습니다. 어쨌건 좀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너무 뻔해가지고 이제는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더 챙겨보고 싶어서 한번 다뤄봤던 바로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기한 내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요. 선진화법 이후에. 그렇죠. 처음이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실 결국에는 여당이 좀 쫓기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 공무원 충원 문제나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업 지원금 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좀 지나친 터무니없음. 뭐 마치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미래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분들이 지금 저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너무 심하게 발목 잡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하려고 하는 것을 떼쓰듯이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도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과 그다음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공무원 충원 숫자를 반토막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지원하는 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국민의당마저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정책위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의 무게나 그런 거죠. 일단 전혀 전례가 없다기보다 특히나 선진화법 이후에는 이제 처음 있는 그렇죠. 일이라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되,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놓고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당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면서 어떤 다른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절충이 되거나,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계속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 부의가 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도 일정한 압박이 되고 해서 2014년 이후에는 이 시한을 안 넘기고 넘긴 게 한 몇 시간 넘겨서 타결되거나 대략 이랬던 경우죠, 다. 그렇죠.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넘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국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1차적인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왜 되느냐,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에 의한 여야 양측에 대한 부담 내지는 압박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소야대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야당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계속 야당이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그 국민적 역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일단 야당이 그 여소야대라는 상황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흔쾌하게 해줘도 되는 부분을 12,000명이 정부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5,000명, 국민의당은 3,000명 줄여야 된다고 봤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정부에 대해서 내놓은 그 안 자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자리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아무 개념 없이 숫자 깎아먹기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양보해가면서 그걸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어느 정도 양보안을 냈겠지만 그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한 걸 요구하니까 이게 결국은 무산된 거 아닐까요? 현재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큰 쟁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한 3가지로 좁혀지고 나머지 이제 시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가 대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했던 그 총 17만 명을 약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올해차 분에 있어서의 공무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OECD 수준으로. 두 번째가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 부분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중소상공인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슈퍼리치 인상 부분에 대한 이 3가지가 있고 나머지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시행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중에서 쟁점의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3가지가 첫 번째 공무원 부분은 이제 예산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일정한 그 자신의 계획과 노선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설득을 기초로 해서 주장을 한 것이 과도한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정말 이렇게 절충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이제 더구나 첫 해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토론을 대선 과정부터 할 만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한 토론을 거치고 토론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최저임금 관련한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럼 안정자금을 언제까지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보전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끌고 가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딱 오래 걸쳐서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걸 내년 한 번만 하고 그만해라. 이건 사실은 환영이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지금 그거 외에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에 대한 시기 문제는 더 웃겨요.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달 늦춰라 이런 방식은 지방선거 이후로.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그야말로 트집을 위한 트집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봐야죠. 뭐 이것을 어차피
지금 정부 여당이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양해의 기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선거 때문에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서 몇 달 늦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상황의 본질은 어떻게든 정부 예산을 늦추고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생채기를 내겠다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시나 봐요. 이게 그냥 흔쾌히 내줘도 되고요. 뭐 보통은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권 출범 이후에 보통은 이제 12월 달에 대선을 하기 때문에 그 반영이 안 되는 거지만 첫 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장해주고 그렇고요. 지금 복지 예산도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공약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캠프, 홍준표 정도를 빼고는 모든 캠프가 했던 공통 공약들을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반대 안 하겠지? 자기들이 했던 공약들도 반대하고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추경 예산안 처리할 때 잘 복귀해 보면 그때 국민의당이 했던 정치 행위,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비서실장이 와서 대리 사과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명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뭐 추경 예산안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고리를 걸었던 게 불과 3-4달 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또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는데 참 진짜 테러가 없는 일이죠. 테러가 없습니다. 끝없는 어떤 되돌이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한 내 처리 무산. 그러니까 댓글이 추천수 1위가 뭐냐면은 청소년 너무 멀리 나왔다. 그렇죠. 사실은 엊그제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엊그제 저희 그 동창회를 어떻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가 다 한 날 겹쳐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더니 그 중에 중소기업하는 친구였는데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다고 정말 딱 지금 그 댓글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좀 싹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일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무조건 지금 저렇게 시비를 걸고 반대를 하는 식으로 간다면 글쎄 과연 총선이 멀리 남았다는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는 어쨌든 지금 예산을 잘 통과해서 내년에 국정을 잘 끌어가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또 그것을 인해서 다시 토대가 이렇게 쌓여질 그 후에 총선 지형에 결코 야당에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선거에 준비를 하고 임해야 되냐 하는 것을 갖고 저희가 연구원에서 관련한 학자들하고 좀 토론도 해보고 뭐 최근에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던 말씀 중에 물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야당이 들을 건 아니지만 이라는 전제하에 야당이 정말 길게 보고 소위 얘기하는 보수의 복원을 이루고 싶다면 좀 접근 방법을 달리 할 텐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툭 털어서 이렇게 할 걸 하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할 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그 몫을 찾아내서 자신의 적정한 견제의 몫을 찾아낼 때 사실은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이 한편으로는 견제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지금 야당 쪽에서 기대하기로는 뭐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 논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 이런 논리가 등장할 걸 기대하고 그런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특히 이 여서야대로 되어 있는 그 정치권 전체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심판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쪽으로 오히려 민심은 자꾸 포인트를 하나하나 축적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그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 어떤 민심이 이 야권의 이 대안 없는 반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쌓인다는 것만 저희가 기뻐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이 타는 거죠. 결국에는 여당 책임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씨나 뭐 안철수 씨 뭐 또 누가 있죠?
둘밖에 없네. 한당이 줄었구나. 근데 유승민 원내 지금 협상에 테이블에 네. 올라온 사람들 아니니까. 심리라는 게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분석하는 각 당의 책임자들은 전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심리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하네? 해서 그 지지율이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6개월 지났어도.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0%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홍준표나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생각보다 문재인 잘하네? 하고 있던 30%의 사람들이 점점 문재인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홍준표나 안철수가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반대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여론이 고착화돼 버려요. 내가 찍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꼴통인 사람들이네 하고 지지가 안 돌아간다는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잘하고 있는 문재인을 터무니없이 깐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마케팅이나 전략을 세울 때 그런 민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적정한 지점에서 비판할 권리를 갖는 것. 그게 야당이 해야 될 몫인데 처음부터 비난과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떤 비판도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안 듣는다는 게 문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전략이 엄청나게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4일날 다시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월요일날 처리됩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마냥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좀 그렇고 논의를 치고 지금 국민의당은 이견이 분분이잖아요. 분분. 양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호남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발목 잡기를 하면 여론이 악화되니까 처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된 거고 안철수 대표 쪽에 입장을 띄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좀 강하게 반대, 강한 야당 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정치 일정상 아마 의원들이 10일경에 뭐가 좀 큰 일정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일 의원 연맹에서는 무슨 행사가 하나 있는가 봅니다. 예. 근데 이제 9일까지잖아요, 지금 그 회기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임시위 국회를 다시 또 소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갈 사안인가? 만약에 막연하게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9일 이전에는. 그러면 두 분께 질문이요. 궁금해서 진짜. 정부안이 내려왔어. 협상이 안 되면 원래는 이제 극한으로 가면 정부안이 그냥 그대로 상정된다면서요. 근데 요소화대가 안 되니까 통과는 불가능해져. 만약에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돼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예산이 없는 거죠.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요? 최경우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그러면 새로 뭐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생기는 과도기에 대한 소위 비상 상황을 전제해서 있는 것이 준 예산인 거죠. 근데 준 예산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정부가 최소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운영 예산하고 그간의 계속 사업 전에까지 있던 것들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는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는 사태까지 가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미 저 예산에 대한 합의의 어떤 정치적 대화와 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타결이 될지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그 새로운 예산이 정리가 될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상황까지 가면 국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일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9일, 그러니까 회기 마지막으로 한 9일이 있는데 굳이 예측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여와 야에 다 통상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잖아요. 야당이 뭐 저희도 야당을 해봤지만 해보면 여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세게 하고 그렇지만 국정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엔 손을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는 한두 가지를 조금 절충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또는 야당이 원하는 것을 좀 끼워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통상 이제 절충이 되어 온 것인데 그 정도가 되면 일정한 정치력이 있는 야당의 존재가 이제 전제가 됐을 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의 실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정한 내부 정리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조금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력이 작동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시간적 제약과 국민의 압박 속에서 말은 세게 하다가 결국은 세게 못 가고 그냥 주저앉은 방식으로 최근에 보면 쭉 결론이 났잖아요. 야당이 막 세게 나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정리되고 한계가 정리돼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최상이긴 하지만 현재로 놓고 보면
4일 날까지 이게 이제 타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것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 그에 대한 역풍은 아무리 여권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야당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충원 문제,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뭐 아동수당, 초고소득자 세금 인상 이런 것들이 명분으로 걸려 있긴 한데 사실 자신들이 따가야 될 SOC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 얘기는 지금 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SOC 문제. 내놓고는 이야기 못 한다? 그래도 설마 그걸로 이걸 막겠습니까? 양이 안 차니까 다른 걸 딴 그냥 발목 잡기.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일자리 만드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참. 지금 프라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것이 실제로 내심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또 통상적으로는 그런 걸 주면서 이런 것들을 절충해 해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생긴 불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을 야당이 이 상황에서 그걸 내놓고 이걸 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또 대단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이 사람이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됐거든요. 그 유명하신 오민석 부장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우병우의 구속영장 청구가 좀 주춤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때문에 이명박 수사가 주춤. 이런 느낌. 최윤수 때문에 우병우 수사가 좀 주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납득이 안 된다고 뭐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 이분은 좀 원래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법부 적폐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원 흔들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저항의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도 결국에는 법원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법부의 독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국민 눈높이의 판결이 우선입니까?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둘로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법부의 독립이 우선이냐,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이제 배치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라도 전제하는 그런 질문인데 지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사법부가 스스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 내지는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하고요. 또 하나 사법부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틀린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독립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씀도 법원이 그 내부에서 법원 관계자가 내부에서의 일정한 어떤 그 판결이나 결론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런 내부 규정들이 있죠. 그것을 조직의 운영이라는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어떤 법원의 판단, 법원의 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법원의 판단이나 결정을 문제 삼지 못하나요? 1심 판단이 틀리면 2심에서 바뀌고 2심 판단이 틀리면 3심에서 바뀌고 그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나 어떤 헌법의 기초에서 이것이 합헌적이냐라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판단과 결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치열한 문제제기가 전제가 돼서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시점에서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내려진 그 영장 발부와 구속적 부심의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굉장히 그렇다면 설명이라도 좀 더 명료하게 내외의 설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합리적인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근데 그에 대해서 흔들기다. 아마 대법원장의 본 취지가 그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면 흔들기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상 최고의 혁신적인 대법원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광열 판사나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의심을 받잖아요. 그런 종류의 판결이나 어떤 결과를 내니까 그러면
대법원장 바뀌신 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법원 내부적인 그 인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규정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도 사법부 적폐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다른 행정부의 무언에 다 썩어도 사법부가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면 나라는 안 썩어요. 근데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 여직원 그 셀프 감금 사건이 1, 2심이 다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고한 검찰이 지금 소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고 자정 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듯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주요한 직책에 가 있는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에 100% 다 동의하는 판사들은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판사들의 판결이 정말 옳아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적처럼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치의 이념에 어긋난다라고 자제를 당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흔들렸던 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대로 가지는 않는 현실이 존재하죠. 근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비판이 높으니까 일정하게는 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대법원장 이 얘기가 100% 옳다라고 보지는 않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그 김 부장판사가 비판하는 것이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은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유선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법원을 먼저 이렇게 추스리는 게 더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그게 이제 우선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법원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나오면서 정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법부의 위치상 사실은 대법원장 밖에 개혁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누구나 다 판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그게 성역화처럼 돼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가 정치권의 일상적인 용어였다고요. 저희가 바뀌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한명수 총리 대법원 판결 났을 때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또는 박범계 이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도 공개적인 최고위원회 때 예를 들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때 당시 판사가 판결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청춘을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고 그로 인해서 암 투병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현재의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그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당이 왜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받는데 저는 그거 여야를 떠나서 정말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가 바로 서려면은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치권에서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 사법부한테 예를 들어서 판결을 우리의 구미에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그 법정신을 좀 충실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니까 저는 뭐 이런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의 경우는 복잡한 법리를 가지고 다루는 어떤 본 재판에 있어서의 것을 판단의 결과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올바르냐 그 적부심에 이제 결정을 다시 한 건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등장해 있는 나타나 있는 것만 놓고 볼 때도 지금 여기가 저긴가요? 그 우병우 하고 절친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동기 동창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건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봐도 최윤수 씨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아랫선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대충 말을 맞추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어서 증거인멸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직접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상식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지라고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 점에서 지금 그 많은 심지어 법원 내부까지 포함해서 아까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씀하신 국민들과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첫째.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취지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함구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내지는 여기서의 지금 언급의 취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일반론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요 개별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판단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진다면 잘못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것 또한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과도한 비난을 누가 특정인이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손봐야 될 곳이 너무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폐 청산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하는 게 결국에는 법원의 결과가 결정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갖고 있는 힘은 상상 이상의 높은 힘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늘 합리적 추론으로 의심하다시피 사법부에도 적폐적 요소를 가진 세력들은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요즘에 구속 적부심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이게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두 분께 한번 고견을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나 참. 그것도 적폐예요, 진짜. 왜요? 언제부턴가 그게 마치 우리가 북한 관련한 이슈 이렇게 빨갱이론에 안 빠져들려고 일부러 안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사회에 불온한 세력인 것처럼 하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조중동은 그런 방식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고 저쩌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겁게 가가지고요. 좀 가벼운 거, 이게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요. 김경수 의원 지역구에 안희정 지사가 와서 강연을 했어요. 2일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지방자치 얘기도 나왔고, 당원에 관한 문제, 민주주의, 적폐청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언론사들은 재밌는 키워드만을 타이틀로 뽑으니까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김경수 의원이 한 말,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를 늘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뜻이야?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어떤 그 두 사람이 잘 아시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덕담인가요? 아니면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김경수 의원은 사실은 청와대 5년 이제 국정상황실의 행정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부속실, 그 다음에 연설기획비서관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의원이고, 그 다음에 퇴임 후에도 봉화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이후에 하려고 했던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거죠. 그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시민사회 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이주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박연차 게이트 터졌을 때 담당 변호사였으니까 또 가장 가까이서 이제 대통령님을 함께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럼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경우는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부터 해서 특히 2002년도에 어려운 와중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공직을 갖지 못한 채 이제 5년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공천을 못 받았고, 그때 이제 너무나 우리한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동영상, 3분짜리였나요? 3분 영상인가 5분 영상이었는데, 찍는 기간 동안 동영상을 찍으면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했던 그런 뒷얘기들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성북구청에 가서 강연했던 내용 때문에 또 며칠 한 2, 3일 동안 이제 회자가 되고 언론에서 또 집중 조명 받았던 그 일 뒤끝에 이제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 중에 조금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분들에게 일종의 뭐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김경수 의원과 이제 안 지사의 관계 또는 안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담아서 표현하지 않았나고 보여지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뭐 일반론과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진심 내지 진실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특수한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의 영역이 있을 텐데 일단 이것은 진실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지. 예를 들어 한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바꿔서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를 뭐 늘 신뢰 또는 박근혜 뭐 이명박을 늘 신뢰 이거 설정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진영에 있는 특히나 뭐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지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같이 해왔던 분들은 설령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체적인 시기에 행보나 판단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기본 신뢰라는 것이 워낙 두텁잖아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안 지사의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것이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진심을 두 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봐왔지 않겠는가. 아니 지난번에 저 대선 끝나는 날 그 기습 뽀뽀 그 얼마나 상징적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에 기초해서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성북에서의 것들을 더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환기시켜 주려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경수 의원이라고 하는 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뭐 이렇게 말하는 상징성과 또 친노 분들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정말 아픈 손가락이라면서요. 웬만한 것들은 다 안희정 지사의 법의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친노를 유지했던 뭐 그런 인물. 근데 이제 내 지역구에 안희정 지사를 초청했으니까 평상시도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그 도지사 공간에 가서 잠도 자고 할 정도로. 그런 인물을 자기 지역구로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의 영역, 김경수 의원은 본인이 친한 얘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늘 신뢰로 남아있는 사람, 지금도 그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름을 가져와서 안희정 지사를 지금 지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마음은 아무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정파라는 느낌 속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문재인 생각해보면 친노 친문으로만 한정 지었을 때는 사실 좀 적자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것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6개월 넘게 좀 지났는데 아직도 대선 앙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가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그 비토랄까요? 이런 게 어떤 일정 부분 이상 너무 길게 가거나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발언 이후에 좀 이제 뭐 언론에서 집중 조명 받을 때 좀 알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전체 흐름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소수 일부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 뭐 그건데 글쎄요, 또 말이 어려워지네, 이게. 어렵죠. 다 모르니까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에 저도 호사가인 거예요. 근데 마음껏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죠, 뭐. 방송을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송이 재미가 있어야 돼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희정 지사가 어떤 면에서 대선 나와가지고 2위를 할 정도면 경선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주체로서의 독립성 정도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나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지사 또 더 많은 분들이 대선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뭐 김경수 의원 불러다가 야 안희정 좋게 좀 말해줘라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은 아니죠. 그냥 의뢰껏 해주는 덕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이 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늘 신뢰로 남아있는 사람. 지금도 그 신뢰는 변함이 없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죠. 뭐 이게 더 다음 단계가 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그냥, 네.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요. 이재명 시장도 그랬고, 안희정 지사도 그랬고, 대선 경선 때 너무 나간 발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뭐 선거 때 경쟁을 하다 보면 촉수들이 예민하고,
또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과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후에 이미 그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짓고 그다음에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니까. 근데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방식에.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이 얘기를 갖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김경수 의원의 이 얘기가.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김경수 의원이 또 다른 어느 분을 뭐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누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면 또 그분과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음에 뭔가를 염두에 두고 김경수 의원이 얘기했다. 그런 거는 좀 아닐 수 있겠다. 물론 일 수도 있겠지만 안 물어봤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정말 근데 의견은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이라 일 중에 하나의 예술작품이죠. 보는 감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섞을 수가 있는 건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내부의 힘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강력한 체제로 가고 지방선거도 임하고 총선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사고이긴 하지만 잡음 없이 단일 대우로 가는 측면이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정치 이슈에 있어가지고요. 이만큼 재밌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나 봤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사실은 앞부분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낚싯배 전복사고가 일어나면서 뒷부분에 배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대충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분위기만 읽으셨다면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한 번도 부담을 준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대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세는 신세지요. 인간적으로 뭐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인데 나이가 훨씬 많이 든 나보다 훨씬 더 속이 깊다. 그런 생각을 뭐 해왔었죠. 역시 뭐 그런 친구입니다. 사람됨이 남을 편하게 해주고 또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죠. 물론 본인 스스로 그 삶의 목표 자체를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워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성품으로 갖추어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안희정 씨는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불신세를 좀 갚아야 할 텐데 뭘 좀 내가 도움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튼 뭐 나로서 안희정 씨는 뭐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저 신화에서 고향에 남아서 하늘을 키우는 저 우리 외삼촌에 대한 나의 우정이요. 아직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평범한 보통 사람에 대한 저의 충성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국민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게 충성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요 힘없고 빽없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성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